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종대왕은 사랑 이야기가 없는 왕이라고. 왕비 하나, 후궁 몇 명. 분쟁도 없고 스캔들도 없고 가슴을 뒤흔드는 로맨스도 없었다고 말이죠.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사랑을 가장 철저히 다스린 사람이었던 걸까요? 역사는 기록합니다. 세종은 한글을 창제했다고, 백성을 사랑한 성군이었다고. 그러나 역사가 침묵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역시 한 남자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밤이 되면 누군가를 그리워했을 남자. 촛불 아래 홀로 앉아 마음을 다스려야 했을 남자. 오늘 우리는 한글을 만든 성군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며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여인들. 그 중에서도 끝까지 중심을 지킨 단 한 사람, 소원왕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록에 남지 않은 밤과 선택으로 남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세종, 사랑을 다스린 왕의 사랑 이야기를 듣습니다. 혼인, 조용한 시작. 1418년 봄, 22살의 충녕대군. 훗날 위대한 성군으로 불리게 될 세종대왕은 화려하지 않은 지극히 소박한 혼인을 올렸습니다. 그의 상대는 청송 심씨 가문의 여식, 시몬의 딸 심씨였습니다. 당시 왕자의 혼례치고는 그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궁중의 큰 잔치도 성대한 연회도 백성들의 환호와 축복의 행렬도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혼례는 진행되었죠. 그도 그럴 것이 충녕대군은 당시 왕위와는 다소 거리가 먼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세자는 따로 있었고 충녕은 학문에 몰두하며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혼인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어쩌면 그것이 이 조용한 사랑의 서막을 알리는 예고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부 심씨는 왕실에 처음 발을 들인 어린 여인이었지만 그 성품은 매우 차분하고 신중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웃음마저 조심스러웠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낯선 궁궐 생활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원래 타고난 성품이 그러했을 수도 있습니다. 첫날 밤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 왕실의 기록은 매우 상세하고 엄밀했지만 이 부부의 첫날 밤에 대해서는 어떠한 극적인 내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궁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은밀하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두 분은 밤새 말이 적었다고요. 그 적음이 어쩌면 이 부부의 특징이자 그들만의 소통 방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격정적으로 확인하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삶의 리듬을 먼저 맞추어 나갔던 부부. 심씨는 그렇게 조용히 충녕대군의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책을 읽는 동안 곁에서 조용히 차를 준비하고 밤이 깊어지면 등불을 돌보고 때가 되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말은 적었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남편 충녕대군에게 있어 매우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고 그녀의 묵묵한 배려 속에서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들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420년 충녕대군은 갑작스럽게 세자가 되었습니다. 형인 양녕대군이 폐세자 되면서 왕위 계승 서열에서 멀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왕위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심씨 또한 졸지에 세자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적었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녀는 남편인 세자의 뒤가 아니라 곁에 섰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녀의 존재는 왕실의 중심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섰고
미래의 국모로서의 역할을 서서히 준비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뒤에도 세종은 매일 새벽 정무를 처리하기 전 학문을 논하는 경연을 마친 후 늘 왕후의 처소를 먼저 찾았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이들의 사적인 관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정사는 침묵하지만 궁녀들은 이 꾸준한 습관을 기억했습니다. 임금의 발걸음은 늘 같은 시간, 같은 방향이었다고 말이죠.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세종의 마지막 발걸음은 항상 왕후의 처소를 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이 곧 이들 부부의 사랑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언어나 과장된 몸짓 없이도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발걸음 속에 세종의 왕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촛불을 낮춘 밤, 세종 23년 엄동설안의 겨울이었습니다. 조선의 왕 세종은 깊은 눈병으로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점점 침침해졌고 시력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이들은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전하, 독서를 줄이셔야 합니다. 눈을 쉬게 하셔야 합니다. 신하들 또한 한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전하, 정무를 줄이시고 건강을 돌보소서. 그러나 세종은 그들의 간언을 쉽사리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바로 위대한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하던 시기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 위해 세종은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수백 장의 문헌을 읽고 수천 자의 글을 직접 쓰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눈은 과로로 인해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붓글씨는 번져 보였고 밤을 밝히는 촛불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지극한 노력은 백성들에게는 빛이 되었지만 그의 몸에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세종은 왕후의 처소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책에 쓰인 글자들을 해독하려 애썼고 그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왕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쉬소서라는 흔한 위로의 말도, 책을 덮으소서라는 간청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신 조용히 일어나 세종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세종의 독서를 돕기 위해 밝혀두었던 촛불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감싸 절반쯤 낮췄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두워진 시야에 세종은 물었습니다. 왜 불을 줄이는가? 왕후는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임금의 눈은 곧 나라의 눈입니다. 어둠에 익숙해지시면 더 오래 백성을 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세종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더 이상 책을 펼치지 않고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왕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책을 덮으면 그대는 만족하는가? 왕후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만족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세종은 이해했습니다. 만족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었을 때의 감정이지만 다행은 상대의 안녕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왕후는 자신의 뜻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진심을 담은 행동과 짧은 말로 세종이 스스로 선택하게끔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종종 상대를 바꾸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세종은 그날 밤 왕후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종은 밤마다 왕후의 처소를 찾을 때마다 촛불이 항상 낮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책을 덜 펼치게 되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배려로, 명령이 아니라 습관으로 왕후는 세종의 건강, 특히 그의 눈을 지켰습니다. 역사는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종의 눈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것은
왕후의 공이 컸다고요. 그러나 왕후는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공으로 기록되기를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오직 세종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뿐입니다. 후궁들, 존재하되 흔들리지 않다. 세종에게도 후궁들은 물론 존재했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의 관례상 왕은 많은 자식을 두어 왕실의 번영과 왕위 계승의 안정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후궁을 두는 것은 이러한 왕의 의무의 일부였죠. 그러나 세종의 후궁들은 역사에 매우 조용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조선 왕조 내내 후궁들의 권력 다툼과 시기심, 음모는 궁중을 흔들고 때로는 국정 운영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대에는 그러한 기록이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후궁들 간의 다툼이나 시기심이 역사서에 크게 언급되지 않는 것은 조선 왕조사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후궁은 많을수록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이 말 속에는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세종의 확고한 원칙과 감정을 통제하려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종의 후궁들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름은 아마 신빈 김씨일 것입니다. 그녀는 정사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야사에서는 세종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던 존재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신빈 김씨는 영빈 강씨와 함께 세종의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이 궁중에서 크게 회자되거나 그녀가 특별히 총애를 받는다는 소문이 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종은 그녀를 드러내어 총애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다른 후궁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왕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종이 그녀를 소홀히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병이 들면 의원을 가장 먼저 보냈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추운 밤이면 그녀의 처소문을 더 단단히 닫으라 명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자주 부르지 않았습니다. 궁중에서는 이러한 세종의 행동에 대해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가장 가까웠기에 가장 멀리 둔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신하가 세종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신빈 김씨를 자주 찾지 않으시니 혹 무슨 결례라도 있었습니까? 세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례가 아니라 예우다. 너무 자주 부르면 그 또한 짐이 된다. 이 말은 후궁에 대한 세종의 독특한 배려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총애가 자칫 후궁에게 부담이 되고 다른 후궁들과의 불필요한 경쟁과 질시를 불러올 수 있음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그녀를 존중하고 예우했습니다. 그 거리는 결코 냉정한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존중과 보호의 거리였던 셈입니다. 신빈 김씨 또한 세종의 이러한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 또한 스스로 나서서 왕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종의 후궁들은 조용히 궁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세종이 만든 질서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종이 만들고 유지했던 사랑의 체계였습니다. 부르지 않은 밤. 세종 26년 늦가을의 밤이었습니다. 세종은 깊은 병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당뇨와 악화된 눈병, 그리고 끊임없는 정무로 인한 과로가 겹쳐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신하들은 물러갔고 어이들조차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직 왕후만이 세종의 곁을 지키며 밤새 간호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한 궁녀가 조용히 왕후에게 다가와 귀옛말을 전했습니다. 신빈 마마께서 정각 밖에 계십니다. 신빈 김씨가 임금의 병환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달려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임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빈을 들이시겠습니까?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겹게 아니다라고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궁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물러가라 전하오리까? 세종은 또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두어라. 밤이 추우니 담요를 내어주고. 신빈 김씨는 그날 밤 차가운 정각 문 밖에서 밤새 기다렸다고 전해집니다. 임금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를 끝내 부르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고 새벽녘이 되어 세종의 병세가 조금 나아졌을 때 왕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신빈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세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들여보내면 내 마음이 약해진다. 왕후는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이미 병으로 인해 몸이 한없이 약해진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하면 감정까지 흔들려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강인함을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신빈 김씨는 세종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나서서 임금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선택한 거리였습니다. 훗날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의 사랑은 가까이 두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말입니다. 그의 사랑은 소유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 속에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보여준 그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책임과 절제 그리고 깊은 헤아림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고뇌이자 왕으로서의 숙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왕후는 더 선명해졌다. 세종의 후궁들이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었던 그 공간 속에서 소원왕후 심씨는 늘 세종의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가장 선명한 존재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종과 함께 1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무려 8남10녀라는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왕비가 이토록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는 왕실의 번영과 안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왕후가 세종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왕후는 단순히 자녀를 낳는 것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정사에 몰두하여 밤낮 없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칠 때 왕후는 궁중을 다스리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후궁들 간의 위계를 명확히 세우고 수많은 궁녀들의 질서를 바로잡았으며 거대한 왕실의 살림을 빈틈없이 관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녀는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확고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덕분에 세종은 궁중 내의 어떤 잡음이나 걱정 없이 오롯이 국정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종의 가장 든든한 내조자이자 궁궐의 안정을 책임지는 주춧돌이었습니다. 세종의 시력이 거의 사라졌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 신하들은 당연히 왕후가 임금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를 읽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후는 세종의 곁에서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있었으니 분명 그를 읽어줄 것이라 짐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왕후는 신하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임금에게 직접 문서를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많은 문서의 핵심 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세종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건은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하고, 둘째는 이러하며, 셋째는 이러합니다. 판단은 오직 임금의 몫입니다. 왕후는 세종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정보만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임금의 권한을 침범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종의 눈이 되어 그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세종은 그 순간 왕후의 손을 오래도록 잡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깊은 감동과 신뢰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를 도우면서도 나의 자리를 단 한 번도 넘지 않는구려. 왕후는 이에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임금의 자리는 신첩이 감히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종이 잡은 그 손에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왕후에게서 자신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진정으로 자신을 돕는 진실된 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세종 27년 소원왕후가 병에 들었습니다. 세종은 경연을 중단하고 매일 왕후의 처소를 찾아 병간호했습니다. 신하들이 간청했습니다. 전하, 정사를 돌보소서. 국정이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세종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왕후가 없으면 정사도 없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세종이 왕후에게 느끼는 깊은 사랑과 의존, 그리고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통치에 얼마나 필수적인 부분이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왕후는 단순한 배우자를 넘어 세종이라는 왕의 존재 자체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기둥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별 다시 선택하다. 세종 28년 1446년 3월 소원왕후 심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향년 46. 세종은 왕후의 손을 잡고 하루 종일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슬픔은 너무나 깊고 거대하여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례는 엄숙하고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온 나라가 임금의 슬픔에 동참하며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슬픔은 겉으로 드러나는 요란한 표현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고요함으로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보냈습니다. 그의 깊은 슬픔은 그의 내면에서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왕후의 49제가 끝난 뒤 신하들은 임금에게 계비를 맞이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관례상 왕은 혼자일 수 없었습니다. 왕실의 안녕과 후사 문제, 그리고 국모의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중전이 다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함께 늙기로 한 사람을 먼저 보냈다. 이 말 속에는 소원왕후에 대한 그의 변치 않는 마음과 그녀를 향한 깊은 신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간청했습니다. 전하, 후사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중전이 필요하옵니다. 세종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답했습니다. 후사는 충분하다. 왕후는 하나면 된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법이 되었고 세종은 죽을 때까지 새로운 계비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신하도 그 어떤 관례도 세종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후궁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임금의 밤은 왕후가 떠난 후 더욱 짧아졌습니다. 왕후의 처소를 밝히던 등불은 일찍 꺼졌고 밤늦게까지 왕후의 처소를 향하던 세종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세종은 왕후가 떠난 뒤 자신의 슬픔을 일로 다스렸습니다.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수많은 과학기구를 만들었으며 법전을 정비하는 등 국정 운영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그의 모든 에너지를 백성을 위한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일은 그의 슬픔을 잠시 잊게 해주는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여전히 왕후의 빈 처소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사랑은 때로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 선택으로도 그 깊이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세종에게 소원왕후는 그런 존재였고 그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세종이 가장 사랑한 여인은 누구였느냐고. 역사 기록은 그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쾌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선택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끝까지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었던 여인, 함께 나라의 흥망성쇠를 견뎌낸 여인, 바로 소원왕후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소리 없이, 격정적인 로맨스 없이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오래도록 깊이 남았습니다. 세종은 사랑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왕으로서 지켜야 할 거리를 유지했으며 모든 선택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사랑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왕으로서 그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마저도 공적인 책임감 아래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남자의 진심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록에 남지 않은 그 진심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사랑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세종대왕도 뒷목 잡은 며느리들과 문종의 더욱 흥미로운 사랑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